구독, 좋아요.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구성을 하면 다 이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추경은 더구나 아주 긴급하다고 필요해서 쓰는 게 보통은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추경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역시 추경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온 추경안이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중에 반 정도가 현금성 살포예요. 딱 마침 현금 사진 이렇게 현금 네, 띄워주시네요, 바로. 네, 현금성 살포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럼 SOC 사업이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를 차차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성 살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코로나 때도 몇 차례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효과가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뭐 보고서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이게 어떤 기준점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금 살포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전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 현금 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분들께서 더 충격받으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7년 이상의 그 악성 채무 5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후대에는 비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안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을 한다라면 후대에 빚이 되더라도 지금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 엄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막 수십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한두 가지로 짚어보고요. 이번 부채 탕감이 적실한지 여부, 실제로 돈을 갚게 노력한 사람들의 그 성실한 노력은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렇죠. 뒤에서 한번 좀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좀 민감한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부채 탕감이 대상이 됐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재섭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들의 빚이 한 18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빚의 탕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4천억은 우리 정부에서 재원을 사용을 하고 또 재밌는 건 4천억은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쨌든 정부 정책인 거잖아요. 이 배드뱅크를 캠코 산하에 설립하겠다 그러면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본인의 대선 공약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나가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왜 사기업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HMM 이 회사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네. 이게 뭐 정부에서 일부 주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경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뭐 부산을 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업을 부산으로 뭐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하는 굉장히 촌극이 있기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법 개정안을 아마 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법 개정안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주주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지금은 회사거든요 법상으로. 근데 그거를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명시화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는요.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짜리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업무상 배임이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4천억을 금융권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금융권에서 어떡하겠어요. 정부에서 하라는데, 이제 시작하는 정권에서 하라는데 뭐 이사들이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주들은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왜 회사의 자본금을 나라에다가 이렇게 네 맘대로 삥 뜯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같은 그렇죠. 거죠.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남발했을 때는 경영권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법 개정안 하나를 넘어서서 패키지로 같이 협의하자. 뭐 상속세라든지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개편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 일단 주 52시간제까지는 가지 않고 상속세라든지 몇 가지 세제 개편까지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뭐 받을지는 많이 의문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상법을 개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금융권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와중에 2,000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이 찾아낸 바에 따르면 예. 이 182억이라는 게 우리의 세금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 국적 확인을 못 해주겠대요. 근데 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뭐 그걸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국적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국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빚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해 뭐 탕감을 해주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안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이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7년 전에 한국 와서 뭐 도박을 하든 뭐 유흥을 하든 탕진을 해서 빚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갔어. 안 들어와. 그럼 그건 이제 어쨌든 한국 내에서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의 뭐 재산 같은 게 없다면 어차피 은행권에서 뭐 돈을 빌려줘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예금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뭐 압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인들 2,000명 182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거의 일괄적으로 탕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지금 말씀해 준 사례로 하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 뭐 꼭 중국인만 아니어도 여러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특히나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국내에서 뭐 이러저러한 조건과 상황을 대고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한 조치가 뭐 많이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라든가 유흥비에 사용을 해서 빚을 져놓고는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테크네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보니까 나 5천만 원 빚이 있었던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유흥해도 되는구나. 빚도 남겨놓고서는 또 나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한 1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번에 채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은 훨씬 많잖아요. 네? 뭐 진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일단은 그냥 놔두면 언젠가 또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또 탕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금융시장이 건강해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뭐 도박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탕감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게 현금성 살포라는 게 정말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 나눠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정말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인들, 외국인들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투표권 주는 거 네. 또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부채도 탕감해 준 문제까지 갔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와 함께 지금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분들에 대한 사실 박탈감, 회상할 수 없는. 그게 너무 커요. 네. 네. 저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제 신용대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거든요. 뭐 근데 이게 왜 나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갚은 나는 바보인가? 이런 잘 생각들... 갚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갚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지원금도 분명히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또 지원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또 아우 경제가 어렵네 그러면서 또 지원금 나오고 우리가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10년간은 계속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지율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계속 돈마금으로써 돌려막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빚은 오롯이 우리 후대가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 세대들 뭐 10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민연금의 시스템이 젊은 층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형태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막 50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원들 이게 다 후세의 빚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하다. 그리고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에게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나라 참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더 환호를 하겠네요. 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도망자들을 만드는 외국인 도망자들, 빚지고 도망치는 부채, 채무자들을 돕는 국가들이 됐군요. 자, 그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북한 핵폐수 문제가 지금 제기된 지가 한 3, 4일 됐는데 어제 이제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라는 것은 표현이 이상하네요. 참 이래서야 쓰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폐수 이거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조사 결과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반응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5년인데 2019년에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일부 기조실장이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장관이 없으니까. 2025년인데 2019년 거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얘기를 해서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또 다행인 거는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한 200개 넘는 스팟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방사능 수치를 확인을 하는 거기에 있어서 다 괜찮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강화도 지역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근데 참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일본에서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오염수가 나왔을 때 오염 처리수 할 당시에요. 이때 민주당에서 보여줬었던 태도라는 것은 굉장했죠. 뭐 찾아가갖고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 앞에서 잠깐 피켓 들고 뭐 정말 그냥 관광하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몇몇 국회의원들 민주당 일본에까지 찾아가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모든 것이 오염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또 북한에서의 문제라고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 진짜 올드보이인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갖고는 뭐 햇볕 정책 또 하시려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잖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통일부 명칭 뭐 바꾸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이 한반도 평화부. 한반도 평화부요? 네. 그리고 평화교류부 이런 게 나왔었는데 한반도 평화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 통일이라는 단어는 예. 빠지는 것으로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한 23년 정도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비슷한 형태 이제 통일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통일이라는 우리 헌법에 있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일이 있었죠. 남북 연락사무소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정부 돈으로 다 지어준 건데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김여정이었죠. 김여정이 하지 말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탈북민 단체 이런 분들한테 전단 보내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평등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상 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위에서 이것을 저는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저는 굴종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도 북한에서의 핵 폐기수 의혹이 있었을 때 통일부 기조실장이 나와서 뭐 2019년 자료 가지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역시 민주당 정부는 좀 신뢰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원전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현재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북한의 핵 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대응했겠지만 일본 오염 처리수 문제로 볼 때 비슷하게 일본의 원전에 만일 이런 핵 폐수가 바다에 노출됐다면 아마 정권 퇴진 운동 벌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는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입도 뻥끗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북한의 핵 폐기수 의혹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있었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뭐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 생겼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한일 간에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조사를 요구를 해서 실제로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AEA 요구도 해서 IAEA의 합동조사. 그리고 사무총장이 우리 국회에 왔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못하면서도 뭐 보이콧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옛날 광우병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기적인 합동조사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차원의 뭐 조사도 필요하고 IAEA 같은 경우는 북한에 들어가는 걸 요구도 해보고 안 된다 하면 적어도 우리 정부 IAEA가 공동으로 사실은 한강 주변이라든가 서해 주변이라든가 이건 몇 지점을 정기적으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하고 있죠. 우리 정부에서는 한 200군데 넘게 스팟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좀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화도 쪽 인천 강화도 쪽에서 이게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것처럼 뭐 200개 넘게 다 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통일부 기조실장이 옛날 자료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의 핵폐수 방류 문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죠. 이 핵폐수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늘 촉을 세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시 체제, 조사 체제, 사찰 체제는 여전히 가동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최근에도 막 IAEA에서 발음이 IAEA에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 또 발견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을 하면서 또 추가로 뭐 병력을 파견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그 대신 드론에 대해서 뭐 배워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최민선 TV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늦게 소개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정청래 문제 잠깐 좀 다뤄볼게요. 당권 도전한 정청래,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KBS 인터뷰 했어요. 인터뷰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밝혔습니다. 왜 그러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제목은 K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중 방송사고 날 뻔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KBS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것 좀 허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자기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다, 뭐 지금 페북에 썼던 글도 뜨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언론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KBS 사장을 또 직격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는 KBS 사장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흘 정도씩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는 심지어 대전 MBC에 뭐 법카 영수증 보겠다면서 출장까지 갔었어요. 그때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런데 국정 2인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밖에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행을 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3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틀로 합의한 거는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해 준 건데, 자료 제출은 뭐 거의 없었던 거고. 어쨌든 뭐 정청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청래 위원장, 이제 그냥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그만뒀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가잖아요. 네. 일단은 박찬대 의원이랑 2명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좀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더 저런 얘기를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방송에서는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방송에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개혁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거의 비슷해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어저께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글쎄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봉욱 이번 민정수석이죠. 지난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하고 새로 들어온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또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이 55%가 들어가요. 민주당은. 권리당원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KBS 진행자가 그 추석 연휴가 10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미 7월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법안들 같은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허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속으로는 흠칫 놀랐겠지만 본인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법사위원장 할 때 장면들을 봤었잖아요. 네네. 뭐 쇼크를 준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렇죠. 가장 큰 쇼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뭐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오면 자기 발언하고 좀 다르게 나오거나 좀 이야기를 좀 강하게 주장하면 잠깐 일어서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5분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도 하고 좀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도 하고 막 이런 무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KBS 이 진행자의 지금
질문은 너무도 정중한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물리기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랑도 닮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래? 옛날에 성남시장 당선되었을 때인가 그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인가 그 바로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이제 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기자한테 화를 확 내면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 장면 굉장히 회자됐었잖아요. 네네. 언론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뿐만이 아니라 방통위에서의 업무 보고도 잘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길들이기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좀 자진 사퇴 형태로 마무리를 시키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고 싶은 게 아닌가. 뭐 김어준 씨라든지. 김어준 씨는 뭐 자기 대법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예, 뭐 그 콘서트 같은 데에서 대법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랑 박찬대 의원이 둘 다 워낙 찐명으로 이게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어서 아마 이번 당권 경쟁은 누가 더 이재명과 친한가 그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배 강전의 변호사님 모시고 외국인 채무 탕감부터 정청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